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 생활 업데이트를 해보시죠. 자, 정부는 2025년 자율주행 계획을 어떻게 세워두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이거를 오늘 함께 보시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정부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특이한 내용이 2030년이 되면은 버스의 50%, 그리고 택시의 25%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10년 후에 이렇게까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확 들어온다라고 저는 조금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만, 이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는 이걸 연구한 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는 연구를 많이 하셨겠죠. 자, 그리고 일단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가 출시가 됩니다. 자,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 자동차 공학회의 기준을 보시더라도 레벨 3부터 색깔이 다르잖아요. 저 때부터 제대로 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주행 보조 단계이고, 레벨 2까지는 이미 시중에 많이 기술이 보급되어 있죠. 그래서 레벨 3부터는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을 하고,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얹어 놓지 않더라도 쭉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교통체증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혼다에서 이 기준에 충족되는 첫 번째 자동차를 한정적으로 출시를 했죠.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핸들에 손 안 얹어 놔도 되고요. 라이다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 정체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영상 시청까지 할 수 있게끔 기능을 풀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올 벤츠, BMW, 현대자동차도 레벨 3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것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혼다의 저 자동차를 제 채널에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저게 레벨 3라고? 테슬라가 훨씬 대단한데?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 그 기준에 맞추기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죠. 여기저기에서 아주 고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또 핸들에서 손을 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라이다라든지 그런 이중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하게 운전자들한테 영상 주행 중에 시청하세요, 핸들에 손 떼세요, 이게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테슬라 까는 건 아니고 테슬라 기술 최고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리고 이미 곳곳에서 자율주행 버스, 택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실증 중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참고로 제일 발달된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글의 웨이모, 아리조나주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면 얼마나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영상은 이 영상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꽤 진짜 잘 되더라고요. 조금 돌아가는 기분은 있지만.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카카오에서 세종청사 주변에서 유료로 돈을 받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죠. 근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을 하긴 해요.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자, 그리고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제주도에 소카랑 라이드플럭스라는 곳이 제휴를 맺어가지고 제주 공항에서 중문 단지까지 무려 38km를 갈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상반기 지났는데 아직까지 시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정부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25년까지의 자율주행 목표는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몇몇 곳에서는 상용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자율주행 서비스를 최소 10종 이상 기술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율차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기반을 완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소의 도로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정보를 취합하고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의 이름이 뭐냐면은 CITS라는 거예요. 그래서 CITS가 뭔지 찾아봤더니 코어포레이티브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주행 중에 운전자가 주변의 교통 상황을 통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고, 앞차가 급정거했다, 낙하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지능형 도로 체계 아니면 도로 통신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신과 도로 통신과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알아서 차가 자율주행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신호도 알아보고 주변 상황도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테슬라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신호등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뭐 주행을 하든지 멈추든지 하는데 만약에 가로수로 가려져가지고 신호등을 볼 수 없다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까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와 신호등 체계가 통신을 할 필요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차선도 보고, 자, 어느 날 눈이 지나치게 많이 내리거나 폭우가 내리게 되면은 차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초정밀 도로 지도를 차에 저장해 두거나 아니면 5G 통신으로 지연 속도 없이 바로바로 전송을 받아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뭐 B2B라고도 하고 B2X라고도 하는데 B2B는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통신, B2X는 이제 자동차와 뭐 사물 인터넷 뭐 여러 가지 것들과 무한하게 통신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단 B2B만 보자면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요. 그랬을 때 앞차가 급정거를 했다는 소식이 지연 시간 없이 5G 통신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내 차에 전송이 되게 되면은 바로 차가 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추돌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이제 특히나 5G 통신 같이 초고속 통신을 이용한 자동차와 도로 교통 시스템 간의 통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안전을 위한 2중, 3중, 4중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7년 세계 최초의 레벨 4 자율차를 상용화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세부적으로 어떤 추진 과제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뭐 이런 겁니다. 자율주행 여객, 그리고 화물 배송, 사회교환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해봐야 되니까 시범 운행지구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 것이다.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도. 그리고 단순히 차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도로 인프라, 이런 통신 인프라도 구축을 할 것이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저런 게 생겨나면 자동차 해킹해가지고 막 사고 내게 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안전기술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및 뭐 이런 대응 체계까지도 앞으로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세부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 것이라는 발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워낙에 지금 택배 세상이다 보니까 물류, 운송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트럭 기사님 같은 경우에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졸음 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화물 배송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다. 고속도로 트럭 군집주행, 이렇게 몰려서 다닌다는 거죠. 트럭들이 일렬로 줄 지어가지고. 그리고 라스트 마일 화물 배송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화물 자동차 이제 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대, 네 대 뭐 이런 자동차가 간격을 딱딱 맞춰가지고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쫙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이고, 거점에 도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집이나 회사에 배송을 하는 것은 뭐 이런 자율주행 뭐 트럭이라든지 조그만 트럭, 아니면은 로봇 배달이라든지 드론 배달,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연계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저렇게 화물 트럭들이 자율주행으로 군집 주행을 하다 보면은 최소 2대, 3대가 이렇게 몰려서 다닌다는 건데, 그러면 그 자동차를 추월하려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 고속도로에 저런 군집 자율주행차랑 일반 자동차가 함께 다니면은, 야, 이거 상당히 불편함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로봇을 이용하는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곳이 포드사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포드의 자율주행 트럭이 동네에 가면은 마지막에 배송을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이용해서 택배를 문 앞에까지 저렇게 놔두는 걸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시간 엄청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율주행 화물 배송을 하면은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할 거고, 자율주행 인력 양성을 할 거고,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앞으로 대학 커리큘럼 개선 등 자율주행 인력 양성 확대를 하고 서비스 분야의 신직업군 수요 및 공급 대응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차근차근 연구를 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추진과제 하나하나가 다 일자리이기는 해요. 시범 운행지구를 정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될 거잖아요. 도로 인프라도 바꿔야 되고, 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센서도 설치해야 될 거고, 통신 그거 데이터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표지판도 교체해야 될 거고, 자율주행 기술연구원들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거고, 보안 관련 일자리들도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진과제 하나하나가 다 앞으로의 새로운 일자리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변화가 있기는 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2025년 자율주행 발달이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나눠보게 되면 일단 여객 서비스에서는 실증 구간 중심,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자율주행 기반의 셔틀버스, 택시 등의 서비스가 상용화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기반의 도심 내 근거리, 생활물류 및 배달 서비스가 확산이 되고 고속도로 등에서 화물차 군집 주행 기술이 활용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노면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의 도시 관리 서비스 및 이동식 편의점 등의 비대면 서비스, 시범 실증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무인 스토어가 광주에 뜬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하기도 했고요. 아마 제대로 도입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요건 도요타에서 몇 년 전에 공개한 이 팔레트라고 하는 플랫폼 홍보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이제 곳곳에서 자율주행 상점이 활용이 될 수 있겠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일자리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저런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저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저런 걸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관련 일자리들이 생겨나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의 효과를 보자면은 편의성, 대중교통 접근 시간이 20% 감축이 되고 대중교통 환승 소요 시간이 50% 감축,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서비스 공정성이 제고가 될 것이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춤형 서비스가 일단 가능해질 것인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사람의 운전 방식보다 얼마나 저렴해질지, 이게 상당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졸음 운전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교통사고가 50% 감축되고, 이에 따른 사망률도 15년 대비 50%가 감축이 된다. 자, 그러면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이 50%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우리들이 노력해 가야 되는 분야인 거죠. 실제로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어요. 기사 내용 요약해 보자면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교통사고 발생을 벌써 80%까지 감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자, 그래서 만약에 독일의 모든 차량을 테슬라로 바꾸면 사고가 10분의 1로 감소가 될 것이라는 독일 오토모티브 리서치 센터의 연구가 있었고요. 인디펜던트지 같은 경우에는 90%가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28만 건에서 2만 건으로. 그래서 독일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연구 보고서였고요. 테슬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평균보다 테슬라의 사고 건수가 3배 이상 적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구를 188번 일주하는 동안 한 번 정도가 교통사고 나는데, 일반 차량은 지구를 57번 돌기 전에 충돌사고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교통사고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그런 빈도수가 사람에 의한 교통사고 빈도수보다 훨씬 낮기는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데이터 분야의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1만 개가 창출이 될 것이다. 1만 개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상당히 애매하긴 한데, 이러한 일자리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일자리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자율주행의 발달 덕분에 기존의 일자리가 얼마나 감소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일자리의 새로운 판이 짜이기는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이 보도자료를 함께 보셨고요. 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시도가 있어요. 정부 계획에서는 실증 도로 이야기로 뭉뚱그려져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아예 전용 도로 설치가 진행이 되는 소식들이 있거든요. 자, 디트로이트 외곽의 2개 도로 중 40마일, 그러니까 64km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설치해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랑 일반 자동차가 섞이게 되면 그게 애매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인 하나를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딱 주게 되면은 그 혼란을 피할 수가 있겠죠. 자, 중국에서도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자율주행 전용 고속도로를 설치 중이고요. 이거는 174km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 운전차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참고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혼다의 레벨3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는 저렇게 램프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들,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들이 저 자동차는 자율주행 중이니까 이런 건 못하겠구나 해서 뭐 앞질러 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준비들 역시도 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025년 앞으로 4년 뒤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자율주행은 얼마나 발달해 있을까요? 정말 정부가 예측한 대로 2030년이 되면 버스의 50%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보도자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 부탁드릴게요.